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자, 오늘은 형태론, 형태소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의문호를 다 끝냈는데요. 자, 오늘은 형태소와 이형태. 실제로 이제 그 강의를 해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이제 그 헷갈려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쪽이 어디냐, 바로 이 형태소, 형태소와 이형태, 요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요. 형태소란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단의 말의 단위라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뜻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의미를 구분해주는, 그죠? 의미의 변별, 구별을 해주는 가장 최소의 소리의 단위, 그죠? 가장 최소의 소리의 단위.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나오죠? 음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말과 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건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나? 미음과 비음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변별해주고 구분해주는 가장 최소 대립을 이루는 덩어리,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음운이라고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말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말. 자, 말은 음운으로 봐도 음절이 하나죠. 음절로 보면 음절이 몇 개냐? 음절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 형태소로 봐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개가 되는 거죠. 형태소로 봐도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쵸? 맞죠?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잘 안 헷갈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차라고 합시다. 기차. 자, 기차라고 할게요. 기차라고 한다면 기차. 자, 음절 수가 몇 개입니까? 음절 수로 따지면 음절은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음절이 두 개 된다는 것은 초성, 중성, 종성, 그죠?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니까 음운이 굉장히 많죠. 맞죠? 음운의 개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형태소로 보면 기차라는 것을 더 분리를 해볼까요? 기하고 차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이게 분리를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트레인이라는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일정한 뜻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형태소라고 하는 게 음절이라든지 음운의 어떤 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덩어리에서 요런 덩어리도 있고 요런 덩어리도 있단 말이에요. 단지 사례를 얘기한다면. 그래서 형태소가 조금은 음운이나 음절 단위보다 더 큰 문법 단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운보다 더 큰 걸 음절보다 더 큰 단위를 형태소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소란 방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어휘적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이상 분해를 하면 더 이상 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의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형태소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돼요. 형태소라고 하는 게, 자, 이제 형태소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 형태소는 우리가 이제 보여줘 기차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소와 형태라는 개념을 좀 차이를 한다면, 형태소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말 단위를 유의미 단위라고 하는데, 말의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단위인 형태소가 가지는 형태예요. 그 형태가 달라진다. 어떤 상황에서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변이 형태라고 하는데, 변자를 이제 생략을 해서 뭐라고 한다? 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았죠? 그래서 형태소, 이 형태 되게 헷갈리죠? 처음 이제 문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헷갈려요. 우리가 이제 음운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음운이 실제 어떤 위치에서 나타나는 실제 소리, 실제 발음, 그걸 또 뭐라고 하죠? 이음, 변이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변이 형태, 변이음.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의 음운인데 다양한 소리를 갖기도 하고, 하나의 형태소인데 다양한 형태를 갖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형태, 이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한 번만 정리를 해두면 전혀 어렵지가 않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형태소, 이 형태, 요 단어부터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형태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을 해야지만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거를 혼자 독립을 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를, 그리고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을 가져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체언이라든지 또 용언의 어근과 어미, 이런 놈들은 항상 같이 어간과 어미라고 해서,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게 활용이 되죠. 활용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항상 맞물려 가야 돼요. 역시나 접사도 어근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야 이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생산하죠. 단어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이 돼야지만 성립이 되는 이런 우리가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나 자립 형태소냐, 이렇게 이제 자립성 이용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요건 별로 이제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를 보시면 자립성뿐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미. 자, 의미. 자립성과 의미. 자립성은 이제 그다지 어렵지 않는데, 자, 의미. 자, 이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실질적 또는 어휘적 의미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 때문에 말이 많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접사라는 놈이 있어요. 접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접사 중에 맨이라는 접사가 있어요. 맨. 자, 그러면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그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손, 발. 자, 얘네들은 다 뭐죠? 자립적입니다. 자립적이고, 그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가 금방, 그죠? hand, foot, 뭐 이런 식의 우리 머릿속에 어휘의 단일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어근이라 합니다. 어근, 뿌리, 루트라고 해야죠. 루트라고 해가지고 뿌리라고 보는 거죠. 어떤 언어가 갖고 있는 뿌리, 어근. 자, 이 어근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앞에 있는 맨, 요 맨이라는 놈이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맨손이 되고 맨발이 돼요. 자, 맨손 맨발은 뭔가 비어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죠. 다시 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이나 손하고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의미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과거에 이런 의미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접사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비어 있다든지 이런 의미를 첨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과연 접사를 똑같이 의미가 존재하는 것을 볼 것인가,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합의가 돼서 접사는 바로 이런 실질적이고 어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실질적이고 어휘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걸 어느 일정 부분을 한정해준다. 그러니까 손은 손인데 비어있는 손이라는, 이렇게 의미를 한정해준다라는 한정적이다. 그죠? 한정적인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식의 어떤 형태소들은 본인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단순히 단어를 생산해 주거나 어떠한 문법적 기능을 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법적 기능만을 하고 있는 놈들, 예를 들어서 조사라든지 어미라든지 접사라든지 이런 놈들을 한데 묶어서 뭔가 통칭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문법 형태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때는 어휘 형태소 대신에 실질 형태소, 문법 형태소 대신에 형식 형태소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그냥 통용되고 있습니다.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휘 형태소나 문법 형태소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문법 형태소의 대표적인 사례 3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형태는 변이음과 설명하는 방식이 동일해요. 하나의 형태소. 자, 형태소가 하나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태가 달리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했는데 이제 의미와 기능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와 기능이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 의미, 이게 이제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기능, 이런 게 이제 뭐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최소한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는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동일한 기능인데,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의미는 달라. 이런 A가 있고, 의미는 동일한 의미인데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으나 기능이 달라. 그러면 지금 요거를 준 거로 본다면, 요런 것들은 이 형태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 형태로 보기 어렵고, 대신에 별개의 형태소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왜 그러냐면 조건이 의미와 기능이 동일해야 된다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우리가 15세기에 보면 관형격 조사 중에 시옷이라는 게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근데 이놈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유정명사는 유정명사인데 얘가 높임의 체언이어야 돼. 높임의 체언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얘가 무정명사, 무정명사여야 돼요. 그러면 앞에 오는 이제 뭐 선행체언이 높임의 유정명사이거나 아니면 무정명사라는 것은 기능일까요? 아니면 의미일까요? 그렇죠. 의미야, 의미. 의미가 얘네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이제 뭐 나의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의는 관형격 조사로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법적 기능에서는 동일하죠. 그죠? 문법적 기능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의미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얘네들의 관계에서 봤을 때 얘가 이 형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형태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가치에서 뭐가 하나가 통일된다기보다는 그만큼 이 준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탐구 과제가 늘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이 형태의 교체 환경은 방금 전에 좀 설명도 해드렸지만, 자, 앞에 뒤에 의문적, 예를 들어서 모음으로 끝났니? 자음으로 끝났니? 선행체언이 모음으로 끝났니? 자음으로 끝났니? 이런 식의 어떤 이 형태의 요 물결 표시는 이 형태라는 표시예요. 이해하고 가는 이 형태예요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가,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는데, 이런 표시들이 다 이 형태입니다. 원래는 형태소 몇 개예요? 형태소는 하나인데 형태가 달라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았죠? 자, 그래서 모음이나 자음 같은 것들은 이제 의문이죠. 의문의 자질에 의해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형태라고 한다? 의문론적 이형태 교체 환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예를 들어서 의문론적으로는 설명되지 못해요. 의문론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자음이냐, 모음이냐, 대표적인 게 이게 있죠.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고, 그냥 갑자기 어떠한 형태소에서만 딱 들이밀어지는, 예를 들어서 아라 어라가 있고 앗 엇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가 왔어요. 하다의 어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았다, 하아라가 될까요? 아니면 하였다, 하여라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 뒤에 올 부분이 여로 바뀝니다. 여로. 그죠? 그래서 였다, 하였다, 또는 하여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여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특이하죠? 자, 이게 특이하게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죠, 오로지 여기
하다라는 어근, 이 어근이 왔을 때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형태소 자체만 오면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여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아주 특수하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환경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잠옴에 의해서 바뀐다는 의문호적 환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형태소나 단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태론적 이형태 교체 환경, 뭐 어휘론적 이형태 교체 환경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형태론적 이형태 교체 환경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이제 몇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한 개,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15세기의 관형격 조사 시옷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은 뭐 노핌체언이라든지 오핌체언이라든지 또는 뭐 무정명사라든지 뭐 이러한 환경이 놓였잖아요. 이런 환경은 의문론적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어휘에 의한 그렇죠 형태론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상의 높임이라든지 우리가 좀 주체 높임 이런 거 하잖아요. 높임이라든지 뭐 무정명사라는 의미에 의해서 이게 갈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제3의 교체 환경 이렇게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다시 또 구분하면 자 형태론적인 것도 있고 의문론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죠? 의문론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형태 의문론적인 거 말고도 의미론적인 것도 있고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 의미론적인 이형태 교체 환경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높임을 실현했냐 안 했냐 주체 높임을 실현했냐 안 했냐 이런 뭐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 같은 높임에 의한 실현 여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통사적인 구조 문장이죠. 문장의 안에서 통사론적인 이형태 교체 환경이다. 요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연구자분도 계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칭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론적 이형태나 형태론적 이형태하고는 좀 다른 이형태 교체 환경이 더 있을 수 있다. 요렇게 조장하는 학자분이 계시다는 거. 요렇게까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이형태 교체 환경에 대한 설명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았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형태까지 좀 공부를 했고, 이런 식의 이제 그 개념 용어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배울 단어, 또 그 다음에 단어의 성질인 또 품사, 이렇게 좀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간소하게 뭐 선생님들한테 이형태 또는 형태소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단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단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